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해 왔으나 언제나 그랬듯이 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또 항상 있습니다. 적어도 내 전 재산이 걸린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 피해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단 한 번의 실수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시 꼭 챙겨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서울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했었고, 그 당시 매출도 상당히 높았고 하루에 몇 건씩 계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의 한 50% 이상은 커버하면서 중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PM, 업무 대행, 시행, 대행 등 업무를 한 이력이 있으면서 지금은 부동산 운영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가 접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익률이 예전만 못해졌고, 그거는 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최근에 직거래가 유행하면서 이제는 부동산마저도 직거래를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직거래 앱을 통한 부동산 사기가 또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책임도 또 사기당한 자신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집값이 뛰니까 중개 수수료라도 좀 아껴보자 이렇게 한 게 또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현재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수는 2021년은 268건이었는데 2024년은 59,451건으로 약 220배나 급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곧 1년에 10만 건 정도는 아파트도 직거래를 하는 시대가 열리겠네요. 거래량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또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직거래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리스크도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요즘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 사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 척 하면서 집을 보여준 뒤에 계약금을 받아서 잠적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집을 보여줄 때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혼자 집을 보고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거는 빈집일 경우에는 비밀번호 정도 알아내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자신이 세입자인 척 그 집을 보고 나서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도 또 여러분께 보내줍니다. 물론 신분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명함 같은 거 위조하는 거 너무너무 쉽고, 등기부등본은 그냥 아무나 발급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서 부동산 사기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언론에 나온 일부분일 뿐이고 이제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거기에 더 큰 금액까지 사기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직거래는 위험하니까 부동산 끼고 거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셔도 당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당하는 게 바로 부동산 사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안타깝지만 부동산을 끼고 하든 직거래를 하든 이제는 본인 스스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저 TV에 나오는 몇몇 운 없는 사람들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자, 첫 번째, 임대인, 매도인, 인적사항 확인하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을 매도하는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또 집을 전세 주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 맞는지 임대인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분증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랑 맞는지도 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신분증 이거 사진으로 절대 안 됩니다. 실물 신분증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물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이랑 맞으면 끝인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부분 간과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분증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사실 진위 확인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면 여러 개 중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잠김 해제 요거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 조회 클릭하시고,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여기서 생년월일, 성명, 면허번호, 식별번호 이런 거 입력하시면 진짠지 가짠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정말 힘들죠. 사실 껄끄럽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럼 직거래 안 하고 부동산에서 거래하고 계약하면 이런 거 뭐 다 하나요? 네, 저는 일단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잘 안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아요. 이런 거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워서 해야 하는 건데 별것 아닌 걸로 넘기는 사장님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리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주인이라도 진짜 그 사람이 집주인인지는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는 버릇이 여러분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일단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증을 복사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살짝 미리 조회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 모르게. 집주인이 알면 당연히 이거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조회창 탁 띄워놓고 준비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후다닥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집주인의 자녀들이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맞추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 계셔서 실질적으로 본인 집이 거래되는 것을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 또는 뭐 형제들이 대리 계약할 때 위임장 같은 거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위임장에 따른 제반 서류들까지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라 해도 쉽게 이거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경우인데 우리 앞집 부동산이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 딸이 엄마 집을 몰래 판 거예요. 그 집 아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 다 고소한다 그러고 뭐 깽판 친 거죠. 실제로 그 집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셨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그의 자녀나 부모, 형제들과 서류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집주인 대행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아실 수 있죠. 이런 비슷한 상황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 사기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임대인, 매도인이 정확한가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을 믿지 말아라. 등기부등본을 믿지 말라고? 이 양반 이거 사입이 아니야? 나라가 인정하는 등기부등본을 안 믿으면 이거 뭐 어떻게 뭐 믿고 살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네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거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잔금도 다 치르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빌린 돈 갚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분명히 난 깨끗한 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몇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 집주인이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이 지워지게 만든 사건이죠. 물론 전 집주인이 사기꾼이죠. 이미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국가가 인정하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으니까 돈은 나 말고 전 집주인에게 받으시오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말했듯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요. 여러분 편 아닙니다. 등기소는 그냥 집주인이 내민 서류를 그대로 등록만 하는 곳이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찔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꼼짝없이 몇 억,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10억, 20억까지
그대로 사기 당한 겁니다. 등기부등본 이야기 이어서 가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 근저당이 그런데 5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잔금날 잔금을 지급하시겠죠. 당연히 매도인은 그 잔금을 받아서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죠. 근저당 말소 다 했다고, 돈 갚았다고. 그리고 잠수를 확 타버립니다. 이런 경우 저는 중개를 할 때도 전 집주인 또는 임대인이 은행에 가는 거 저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시키는 걸 내 눈으로 접수하는 거 직접 확인합니다. 나는. 자, 이런 거는 일반적인 부동산 사장님들이 또 현장에서 많이 처리해 줍니다. 왜 이런 걸 할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힘들게. 이런 사기가 종종 일어나니까 많이 배우고 듣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는 장사 없어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10억을 현찰로 들고 튈 기회가 생기면 별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거래를 하신다면 이런 경험이 또 거의 없겠죠. 그러니 사기에 여러분은 무방비로 노출되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허술하게 당하지는 않겠죠? 이번에도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설정에 관련돼서 이야기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자,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주인도 확인했고요. 근데 또 뭐 이 집도 근저당이 5억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계약서를 쓸 차례입니다. 서로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데 집주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계약금은 10%니까 1억 주세요. 중도금까지는 집값의 절반은 받아야 하니까 40% 해서 4억 주세요.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50% 5억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약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조건은 아무 문제 없는 걸까? 보통 중도금은 전체 매도가의 절반 정도를 주긴 하니까 뭐 이거 정상인가? 그래야 전 집주인도 중도금 받아서 다른 집에 중도금을 치를 수 있으니까 뭐 현장에서는 이런 거 흔하게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근저당이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10억인데 5억은 집주인 거고 나머지 5억은 은행 거예요. 자, 집주인 몫은 5억 뿐이에요. 5억. 그런데 여러분이 계약금과 중도금 합쳐서 5억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집주인은 자기 집 그 값어치를 중도금 때 이미 다 받아치운 겁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정도로 계약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인데 여기다 조건을 답니다. 중도금까지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쓰겠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과 내 전세금 포함해서 아파트의 경우는 7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매도인 만나봤어요. 직거래를 할 때 집이 시세보다 싸다고 덜컥 이런 계약하면 어떻게 될지 눈앞이 깜깜해지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런 거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다 마스터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이것 하나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전세 월세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 중에 을구에 근저당이 없으면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이다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갑구도 꼭 챙겨봐야 합니다. 갑구 안 보는 사람 엄청 많아. 거의 대부분 안 봐. 하여튼 거. 그리고 신탁등기 여부를 갑구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축 이런 경우 있어요. 을구는 기록상 없음으로 깨끗한데 갑구에 수탁자 땡땡땡 무슨 신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계약을 집주인과 한다. 집주인에게 돈을 다 준다. 그 돈은 영원히 여러분 통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은 현재 신탁회사에 있는데 집주인에게 돈 주고 집주인과 계약한 거라면 여러분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거예요.
나중에 신탁회사가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길바닥에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요. 자, 물론 신탁서로 입금하고 신탁사에서 전월세 위임장을 발급해 주면 괜찮긴 한데, 이걸 또 자세히 제가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공부하셔야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을구 근저당 설정뿐 아니고 갑구도 확인하시고, 신탁사가 등기부등본에 있다, 신탁이 껴있다 그러면 일단 그 집은 쳐다보지 마세요. 자, 이거 직거래에서 많이 당하겠죠. 제가 실제 겪은 이야기예요. 제가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할 때 신탁 건물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회사에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신탁사가 아니고 건설회사로 넣으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약을 깼습니다. 내 손님이 중요하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젊은 청춘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집이 공중파에서 집 찾아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딱 그 프로그램에 그 건물, 그 집이 나오더라고요. 남자 연예인이 와서 집 소개시켜주고 전세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킵시다. 세 번째, 집문서 확인입니다. 이거 의외로 간단한데 또 대부분이 모르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법무사님들이 대신 일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동중개하면서 이거 확인해준 부동산 사장님은 딱 한 분 봤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등기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저도 중개해보면 젊은 분들은 셀프 등기 많이 합니다. 등기 수수료를 몇십만 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 만약 직거래를 하실 때 여러분이 잔금을 입금하고 나서 이제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를 받게 되는데 등기권리증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문서가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권리증의 이 번호와 등기부등본의 이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집문서예요. 여기 거 아니고. 자,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집문서를 자꾸 재발급해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내가 집문서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는데 대청소 하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 집은 하나인데, 한 채인데 집문서는 두 개가 되겠죠. 그런데 저도 중개를 하다 보면 실제로 집문서를 어디다 뒀는지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너무 잘 보관해 버려서 한 20년 지나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잔금 주고 이사하려고 이삿짐 싸서 매도인을 딱 만났는데 집주인이 집문서를 못 찾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엄청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직거래 시에는 미리미리 집문서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진짜 집문서를 잃어버린 경우라면 보통은 확인 서면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는 미리 매수인이 체크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늦게 받거나 혹은 주말에 잔금을 치르거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당일에 처리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도 꼭 평일에 하시라고 추천합니다. 주말에는 은행이나 관공서 등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이 안 돼요. 또 하나, 저는 여러분께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 하시더라도 꼭 법무사는 통해서 일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집상태 확인 및 책임 소재.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제 직거래를 성사시키고 잔금 치르고 이사도 끝났고 이미 두세 달이 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마가 시작됐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누수가 생긴 거예요, 집에. 분명 이사했을 때 멀쩡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원래부터 누수 문제가 심각한 집이었는데 매도인이 도배랑 도색만 싹 해놓고 내가 몰랐던 거죠. 실제로 아파트 누수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580조를 보면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한 후 그 주택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 그러면 매매일 당시에 문제가 있던 걸 숨겼었던 때만 이게 해당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것 포함해서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 이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만약에 집주인이 장마철에 누수가 있는 걸 고지했고 여러분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즉 알고 샀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아주 잘 써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확인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 안에 이런저런 집 상태 다 적게 되어 있어요. 확인설명서.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런 경우 대부분 매수인 편을 들어줍니다. 내가 손해배상 받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직거래 시에는 확인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 장짜리 계약서만 작성하죠. 이럴 때는 특약을 굉장히 잘 쓰고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줄 넣고 빼고 여기에 따라서 직거래 후 몇 달 후에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부동산 직거래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시리즈로 몇 편 나눠서 제작할까 하다가 삘 받은 김에 그냥 일단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먼저 오늘 정리해 본 겁니다. 부동산 사기는 직거래 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방법이 앞으로 나타나겠죠. 제 징크스가 있는데 이런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들을 심도 있게 제가 열심히 만들면 이런 건 꼭 조회수가 안 나와. 이번 영상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따로 저장해 놓으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보내주신다면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